안녕하십니까. 네. 쌀쌀해졌네요, 날이. 계약 총론할 차례죠. 지난주에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거 했죠. 전세권하고 영유권 몇 개 하고. 특히 이제 담보물권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 뭔지, 유치권이 어떤 건지, 저당권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 계약법 두 개가 남았는데,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과 채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물권은 지난주에 본 거고요. 채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계약입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이 계약 파트가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고요. 강론 부분에는 우리 민법상 14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어요. 14종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14가지를 규정을 해놨는데,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형계약 몰라도 됩니다. 이 14가지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 있고요. 요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는 매매가 뭐고 임대차가 뭐고, 매매나 임대차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총론에서는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들,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계약의 의, 두 번째로 계약법 전체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법을 공부할 때도 원칙 몇 가지를 봤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이런 거 봤죠? 그런 것처럼 계약법도 공부할 때 계약법 전체 원칙이 하나 있다. 그걸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계약 자유 원칙을 무한정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제한 인정해 주질 않아요. 제한을 하게 됩니다. 계약 자유 원칙은. 원칙을 세워놓고 제한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제한과 관련해서 약관규제법이라는 걸 하나 간단히 어떤 건지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 민법상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종류가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계약은요,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계약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계약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몇 가지 좀 묶어요. 그래서 계약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계약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분류를 한 건데요. 분류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준에선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기준에선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 계약을 분류한 것 중에서 3가지. 쌍무, 편무 계약하고요. 유상, 무상 계약하고요. 낙성, 요물 계약하고요. 이 3가지를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구별하려면 조금 이건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처음부터 뭐 정밀하게 구별할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번째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요, 계약의 체결이 나오고요. 이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이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기본입니다. 당연하죠. 계약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수락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전형적인 계약 체결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다, 즉 계약이 성립한다라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합치함으로 성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형태 2개, 교차 청약이 한 계약 성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포함하여 조문이 8개가 있습니다. 527조부터 534조까지. 이 527조부터 534조까지를 이제 나중에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조문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요. 계약이 성립이 됐다 해서 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계약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고
계약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계약 속에 들어있는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각각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령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들 중에서 그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중에서 원시적 불능인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정리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계약 중에서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 총칙 파트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은 채권 채무 발생이기 때문에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 계약 중에서 그래도 많이 체결되는 쌍무계약과 관련된 효력 두 가지,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 하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거 하고요. 두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컨대 각과 을이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상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 보통입니다. 그런데 매매와 같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성립했고 계약이 유효하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요. 정해진 날짜에 매도인이 물건 넘겨줬고요. 정해진 날짜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둘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 관계가 종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계약을 했어. 유효해.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됐어.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한쪽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독촉을 하다가 그 끝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가 이행을 안 하니까 나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다.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 계약을 없었던 걸로 되돌려야 될 거예요. 그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장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 계약 총론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중에서 요거 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요 네 놈이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약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네 파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계약을 공부하려면 계약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계약이 뭔지는 다 알아요. 계약의 뜻. 뭐를 계약이라고 하는가? 지나가는 백인에게 물어봅니다. 느닷없이 계약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죠. 계약이 계약이지.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고급지게 계약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길에서 계약이 뭐냐고 물어볼 때 계약이 계약이지 뭘 그런 거 물어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급지게 일단 계약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결론을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깁니다. 채권, 채무. 그럼 합치면 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마지막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아까 뭐하고 뭐가 합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청약과 승낙.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청약과 승낙은 각각 예컨대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먼저 청약을 했다. 매수인에게.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승낙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청약과 승낙이란 건 각각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각각의 의사표시의 목적이 달라요. 매도인의 목적은 매수인이 갖고 있는 돈이 목적이고요. 매수인의 목적은 매도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고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각각 상대방에게 하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목적이 서로 다를 때 이걸 대립되는 의사표시라고 말을 해요. 대립되는 의사표시. 자, 그러면 위에 것까지 합쳐서 계약이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물어본 사람이 뻘쭘하겠죠? 그렇게 뻘쭘하게 만들어 드리면 돼. 개념 요소가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를 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죠.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민법 총칙에서 봤죠? 그리고 이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 속에는 그 구성 요소인 법률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속에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각각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법률 사실 두 개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과 계약 속에 들어있는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관계까지도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걸 기본으로 해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가 그냥 쉽게 생각하자. 계약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홈쇼핑에서 아주 좋은 물건을 이번이 마지막 구성, 올해 최고의 구성, 더 이상 이런 구성은 없습니다. 프라이팬을 사더라도 뚜껑을 하나 더 줘. 지난번 홈쇼핑에서는 뚜껑 안 줬어. 이번엔 줘. 그러면 막 사고 싶어요. 사고 싶기는 해도 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홈쇼핑 회사에서 홈쇼핑 채널을 10분 이상 본 사람은 무조건 사야 한다. 이런 법이 있다면 이 겁나서 어디 홈쇼핑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살지 말지는 나의 자유인 거예요. 그게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이 계약 자유 원칙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지 말지. 계약을 할지 말지. 자유죠? 체결 여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하고 할지. 내가 물건을 살지만 이 사람한테 살지, 이 사람이 살지. 상대방 선택.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살지. 똑같은 간장이 있지만 나는 신송 간장만 사. 그런데 저쪽에서 자꾸 샘표를 사래. 난 싫어. 물건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할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어떤 물건을 살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내용 결정이라고. 계약 내용을 어떤 걸로 할지. 학원을 다니는데 1차만 들을지 1, 2차를 함께 들을지 오전반을 들을지 저녁반을 들을지 두 달을 끊을지 연회를 끊을지 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평생 합격반을 끊을지 학원마다 또는 인터넷 강의하는 데마다 평생 합격반이라는 거 있죠. 아시죠?
자칫 잘못 선택해서는 평생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합격반을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발은 합니다. 평생 합격반 끊으면은 빨리 붙을 수 있을까요? 평생 합격반을 끊어도 책은 사야 되죠. 매년. 뭐 안 사도 되죠. 작년 거 봐도 되고요. 공부라는 게 그렇죠. 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쪽이나 관리사 쪽에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저기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강의를 했었어요. 공무원 강의. 경찰 강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평생 합격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동안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내용은. 어쨌거나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합격반이라고 돼 있어. 나는 기분 나빠. 나는 내년에 붙을 거예요. 그럼 평생 합격반이 아니라 1년 합격반. 이거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상대방이 계약서를 요구해. 아, 나 싫어. 나 계약서 안 써. 난 쓰는 게 귀찮아. 그냥 구두로 할래. 상대방이 끝끝내 계약서를 요구하면 나 안 한다. 그래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계약을 체결할 때 꼭 계약서를 써라. 이런 건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구두로 하든 계약서 쓰든 자유입니다. 네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요. 탄생하게 된 배경이 계약을 체결하는 양당사자는 평등하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게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양당사자가 평등하다 말이죠. 법적으로는 평등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평등해요, 안 해요? 평등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새 맨날 신문에 나오는 게 갑질. 평등한데 왜 갑질이 나와?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다 말이죠. 법적으로는 평등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다 보니까 평등한 걸 전제로 만들어진 계약 자유원칙이 변질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아예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걸 아예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런데 자본주의 쪽에서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고요. 약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 계약제 원칙을 제한하는 것 중에서 요걸 제한하는 거, 요걸 해하는 거. 민법 총칙에서 봤던 반사회 질서행위라는 게 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반사회 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실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니들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니까 무효요. 니들 계약은 가격 차이가 너무하니까 무효요.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잘못하다가. 그렇죠. 아 내가 100만 원짜리를 100억에 팔겠다는데 그리고 상대방도 아 내가 100만 원짜리 100억에 사겠다는데 국가가 왜 간섭하냔 말이지. 간섭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걸 인정해버리면 사회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민법 총칙에서는 반사회 질서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 이런 걸 두고 있고요. 특별법으로 약관규제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다.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약관규제법을 잠깐 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요. 말 그대로 약관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약관이 뭐고 왜 규제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험회사가 있고요. 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들이 있을 겁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요. 보험약관이라는 걸 통해서 계약을 하죠. 그렇죠? 이때 보험약관을 만드는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하고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여러 사람하고 체결해요. 그렇죠? 동일한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 입장에서 다수의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의 공통적인 내용 계약할 때마다 일일이 쓰기보다는 미리 인수해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걸 약관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미리 작성해둔 계약의 내용, 요게 약관의 뜻입니다. 요게.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의 뜻이 요거예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약관이에요. 그런데 이 약관의 개념 속에는 무시무시한 게 숨어 있어요. 요 약관을 작성하는 자가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숨어 있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요. 상대방과 협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문제점입니다. 약관규제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첫째, 얘는 그런 약관이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싹 뒤로 감춰놓고 계약하고 나중에 벌어 이렇게 제시하면 뒤통수 맞을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양당사자가 불평등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편의점 본사하고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 같은 경우 보면 아무리 평등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평등하지가 않죠. 가맹점주가 약하죠. 그러니까 강자가 자기 입맛에 짝짝 맞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그걸 강요합니다. 꼼냐? 꼼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이렇게 계약할 사람 많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감춰놓는 경우 상대방은 모른다는 문제점 하나고, 또 하나가 알려주더라도 작성한 놈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강요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관규제법이 탄생을 했고, 당연히 약관규제법은 이 두 가지를 규율하게 됩니다. 하나가 뭘까요? 알려주라. 그걸 명시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약관을 작성한 자는 약관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중요사항은 설명하라. 그래야 그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된다. 이런 걸 편입통제 이렇게 부릅니다. 편입통제. 어쨌든 작성자는 상대방에게 약관 내용을 명시설명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렇게 명시설명해서 그 약관이 계약 내용에 편입이 됐다. 계약 내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약관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무조건 유효한 약관이 되는 건 아니다. 해석을 통해서 그 약관 내용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두 단계로. 알려줘라. 두 번째, 불공정 조항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된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편입통제라고 그랬죠. 두 번째 것을 불공정통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일단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뜻과 문제점, 그 문제점 해결을 해서 약관규제법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준을 삼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계약의 종류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봐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 요물 이런 계약들이 있는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매매나 임대차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때 와서 다시 한번 기본 강의 시간에 좀 봐주시면 됩니다. 추상적이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돼요. 계약의 성립을 봅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계약이란 건 법률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법률행위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뭐였었죠?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 그렇죠?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든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계약은 혼자 체결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둘 이상이 상대방과 협의하에 체결합니다. 결국은 계약은 양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아까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청약과 승낙. 이렇게. 이렇게 계약은 양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청약과 승낙에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and 이게 일치할 것, 이것도 일치할 것. 위에 거는 당사자 일치죠. 이걸 주관적 합치. 밑에 거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말하죠. 이걸 객관적 합치. 요게 계약 성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양당사자와 목적 및 청약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and 양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할 것. 자, 양당사자 일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청원 생각해 보시면 더 뚜렷하죠. 갑이 을에게 결혼하자. 근데 옆에 있던 병이 오케이. 그럼 갑과 병이 혼인이 되냐 말이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일단 일치를 해야 돼요. 갑이 을을 콕 찍어서 청약을 했다면 당연히 누가 승낙을 해야?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합치.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청약과 승낙 의사합치. 1억에 사라. 그랬더니 내가 9천에 사겠다. 계약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억에 사라. 그랬는데 을이 1억은 내가 못 주고 9,999만 9,999원을 주겠다. 자, 계약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죠. 만약에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얼마에 성립하냐? 그럼 한쪽은 1억이라 그럴 거고 다른 한쪽은 9,999만 9,999원에 성립했다 그럴 거예요. 이런 차이 나죠.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일단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자, 이게 계약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히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뭔지를 하나하나 봐야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봅니다. 청약이라는 건 일단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될 거고요. 특정한 누군가가 청약을 할 것이고요. 특정인을 콕 찍어서 청약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청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청약은 청약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뭘 요청한 건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들어 있어야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고 청약의 효력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청약의 효력이란 청약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요. 그래서 청약의 효력이란 계약 성립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청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발생해요. 청약의 효력이란 게 언제 생긴다고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왜? 우리민법 111조 1항에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약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면 즉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요걸 527조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불러요.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다만 무조건 철회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부릅니다.
함부로 청약한다 그러면 청약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제가 청약서를 받았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대방이 연락이 왔고 나 안 팔 거야. 확 철회해버리면 청약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최소한 생각할 여유는 줘야지. 청혼을 딱 해놓고 1초 뒤에 거짓말이죠. 그럼 얼마나 짜증날까? 그럴 거예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약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는가? 그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이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정한 기간 동안, 갑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될 거예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청약을 1월 10일 날 했어요. 그 청약이 1월 12일 날 을에게 도달했고요. 청약서에는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해놨어요. 그럼 청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1월 20일까지. 그런데 을이 20일까지 승낙을 안 하고 있다가 22일쯤 승낙을 했어.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죠. 갑이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20일까지. 근데 22일 날 승낙이 도달했다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다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리가 없게 됩니다. 요거를 530조에서 연착한 승낙이라고 합니다. 단 530조에서는 연착한 승낙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지 않고요. 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이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을이 보낸 승낙이 연착을 했을 때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이걸 연착한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착한 승낙과 관련하여 오늘은 안 해요. 요런 놈이 하나 있어요.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요걸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사고에 의한 연착 528조 2항 3항. 어떤 건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일반 연착과는 조금 다른 놈이에요. 그래서 사고에 의한 연착이란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규정을 따로 둬놨습니다. 사고 연착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을이 승낙서를 1월 13일 날 갑에게 보냈어요. 을이 승낙서를 1월 13일 날 우체국 가서 우표를 딱 붙여가지고 빠른 등기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승낙서는 1월 20일까지 갑에게 도착하겠지요. 당연히. 일주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뭔 사고가 나서 지나서 도착을 한 경우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끔 승낙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사고가 났는지 그게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나중에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본이 527조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속력. 두 번째,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는가? 청약 구속력의 존속 기간. 두 가지가 있다.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으면 정한 기간 동안, 정하지 않아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다. 뒤집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연착한 승낙이 된다. 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게 따로 하나 독특한 게 마련이 되어 있다. 승낙은요,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승낙이 됩니다. 이 승낙은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할 텐데요. 누구에게 승낙을 해야 될까? 당연히 청약자에게 해야 되겠죠. 이때 승낙의 효력,
청약은 계약 성립 가능성이 효력이고요. 승낙은 계약 성립입니다. 효력이. 따라서 승낙의 효력이란 건 계약 성립을 말하는 거고 승낙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승낙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승낙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역시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단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전제가 깔립니다. 기간 내. 그래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고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즉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기간 내. 이게 전제가 돼요. 이 기간 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이렇게 되겠죠?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승낙한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놈과 관련해서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는 또 이상한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약 성립 형태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조문으로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데 그 논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좀 독특한 게 나와요.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놈과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라는 놈, 두 놈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나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합치해야 성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청약만 있고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 청약서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했다 하더라도 을이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하게도 내용이 일치해.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만 원에 사라 그랬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이 갑에게 노트북을 5만 원에 팔아라 그랬어요. 그럼 우연하게도 청약이 두 개가 있는데 당사자가 일치하면서 내용까지 일치하죠. 이럴 때는 그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따로 승낙할 필요 없이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새로 이사 가면요. 다음날 아침에 현관문에 놓여져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신문이고 하나가 우유였어요. 그 중에서도 신문은 거의 100% 이사 가면 하나 와 있죠. 자, 새로 이사 간 집에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신문이 하나 놓여져 있더라. 이거는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지국에서 우리 신문 봐주세요라는 청약입니다. 청약이죠. 이럴 때 볼 생각이 있으면 신문을 볼 생각이 있으면 전화해서 신문 넣어주세요. 그러면 되죠. 이게 승낙이죠. 이럴 때 하나 더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신문 넣어주세요 해서 끝나지 않죠. 뭘 물어봐요? 사은품이 뭐예요? 이렇게. 사은품은 뭐를 주나요? 자전거요. 몇 단짜리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신문은 몇 달 정도 공짜로 넣어주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계약 성립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신문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 봐주세요라고 청약이 있는데 승낙을 안 했어요. 놓여져 있는 신문을 그냥 주워서 들고 들어가.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신문 놓여져 있는 걸 갖고 들어가네? 신문 보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해서
신문부라고 놓여져 있는 청약에 대해서 신문을 보겠다고 주워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의사실현이라는 계약서입니다. 청약이 있는데 반면에 승낙은 없어요. 승낙은 없는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는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는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보고 그대로 내놓으면 어떻게 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로 구겨지지 않게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접어서 마치 안 본 것처럼 내놓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무릇하게 이미 주워서 들어갈 때 계약은 성립했다니까. 주워서 들어갈 때 이미 계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립했단 말이죠. 청약을 한 사람이 그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 신문 얼마나 한다고 말해. 그거를 보고서 안 본 것처럼 살짝 내놓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다 민법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다 막아놨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자, 계약은 이렇게 성립하고요. 그 중에서도 청약과 승낙의 의사찬 계약 성립이 중요하다. 자,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각과세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면 되죠, 이제. 자,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는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갑의 의사표시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되죠. 근데 따지다 보니까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야. 왠가 봤더니 이 주택이 1월 8일 날 이미 화재로 전부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주택이 만약에 1월 8일 날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타서 불탈 소자입니다. 없어졌다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줘야 될 의무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상태입니다. 이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은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그렇죠?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그렇죠? 원래는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계약법에서는 조금 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 갑. 자기 주택이 불탔죠. 따라서 갑은요, 이 주택이 1월 8일 날 홀랑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물론 전혀 모르고 을과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갑도 전혀 모르고 을과 계약한 거 말고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두 번째로, 을은 지금 와서 계약을 했죠. 이때 을이요, 자기가 사고자 하는 갑소유 주택이 1월 8일 날 이미 화재가 나서 전부 소실됐다는 걸 알았다면 이 자식은 와서 계약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럼 와서 계약을 했다라는 건 을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을이라는 놈이 이걸 알고도 와서 계약했다, 이 또라이죠. 그렇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팔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또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놈 말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놈, 전혀 모르는 걸 선의 무과실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계약에서. 이런 경우가. 계약은 성립됐지만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래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약이 한쪽 당사자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이 있을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더라. 이때 이놈 당연히 알려줬어야지요. 그렇죠?
1월 10일 날 을에게 전화해서 또는 그 전에라도 을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1월 10일 날 너한테 주택을 팔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8일 날 전부 다 탔다. 팔 수 없게 됐다. 미안하다.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사회 질서고 인지상정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은 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실을 감추고 을을 불러서 계약한 다음에 계약금까지 받아먹었어 이놈. 무슨 냄새가 나요? 사기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얘한테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뜻 지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합치면 됩니다.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그 계약 목적 달성이 원시로 불능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전혀 모르는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될 책임,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이렇게. 그 의의를 쪼개면 요건이 나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일 것. 그래서 계약은 무효일 것.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어느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것.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이 될 겁니다. 이런 요건 하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 오늘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뜻과 그 뜻을 쪼갠 요건, 요거를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계약 총론 파트에서 여기까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딱 한 거예요.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됐죠? 요거 남았습니다. 오늘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